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예전과 달리 하루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엔 우리 대통령들이 평양을 갔으니 며칠 머물 수 있었지만 이번엔 판문점에서 열리는 만큼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송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원장을 맡은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첫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선 남북 정상회담 의제를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외교안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인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 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을 위한 의제에 집중해서 준비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또 이달 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북측에 제안할 방침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3월 말에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북측에 공식 제안할 예정입니다. 남북 고위급 대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맡을 예정입니다. 준비위는 또 대북특사단 방북 당시 합의했던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의 평양 방문 공연도 다음 달 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두 차례 정상회담 경험을 공유하고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임동완 전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30-40명 규모의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과거처럼 북한으로 이동하지 않고 판문점에서 열리는 만큼 당일 회담이 될 것으로 청와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차질 없는 정상회담을 위한 주변국과의 숨가쁜 정상외교 일정도 속속 조율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며 한중일 정상회담은 물론 한일 정상회담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와 오늘 오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비핵화가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협력을 부탁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중일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의 뜻을 같이 하고 한일 정상회담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간의 셔틀 외교가 두 나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수 있도록 실무진 차원에서 날짜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양재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은 아예 오는 28일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문 대통령 예방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외교 안보 라인 당국자들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논의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는 4월 말 남북, 5월 북미 회담 사이에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경험이랄까, 그때 얻은 여러 가지 판단, 이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께 우리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시는. 청와대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가급적 한미 간 핵심 의제를 갖고 실무형이라 해도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인지 방미 중인 강경화 외교장관도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을 비롯해 의회와 정부 인사 등을 만나 양국 간 현안에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으로, 북한 류영호 외무상은 스웨덴에 갔죠. 그동안 스웨덴이 미국을 대신해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 교섭을 해온 만큼 이 사안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저녁 6시쯤 스웨덴 공항에 도착한 북한 류영호 외무상. 바로 대기 중인 차량을 타고 이동해 마르고트 발스트롬 외교장관과 2시간 넘게 회담과 만찬을 같이 진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한 매체는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두루뭉술하게 언급했지만 스웨덴 정부는 스웨덴이 대행하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의 영사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의 석방 문제를 주로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웨덴 정부에서 한반도 상황도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이번에 미북 회담 관련 논의도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일단 미국은 가능성을 부정했습니다.
we don't have any indication that that meeting is about what we anticipate to be a meeting between the United States, other parties, and North Korea. As you know, Sweden is our protecting power in North Korea. 3 American citizens who are still being. 하지만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억류된 미국인들을 석방한다면 대화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는 만큼 이번 접촉에서 미북 회담까지 거론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16일에 진행되는 두 번째 회담에는 스웨덴 총리도 배석할 것으로 전해지며 리용호 외무상의 스웨덴 방문 일정도 이틀에서 사흘 정도 늘어나 18일쯤 귀국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MBN 뉴스 주효신입니다. 대북 정책 갈등설 속에 지난달 은퇴한 조셉 윤 전 미 국무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최근 북한과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북한에 무슨 얘기를 해줬을까요? 김희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표적인 대화파였던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은퇴 후 처음으로 CNN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 대화 수용은 큰 성과라며 북측에도 기회를 잡으라고 설득했다고 밝혔습니다. I sent a single message to them, which was that this was an amazing opportunity for both sides, and they need to respond. 또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3명을 석방하라고 조언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조셉 윤은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력 완성에 접근한 지금 과거와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담에서는 큰 틀의 밑그림을 그리고 원칙을 정해서 절차를 시작하는 데 만족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I don't think there is anything wrong in acknowledging that he is a leader of North Korea who has nuclear weapons. 북한이 여태 미북 회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 중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they were a little bit surprised that Washington, President Trump, readily accepted. They thought it would take a little time. 하지만 회담 결과가 나쁠 경우 한반도 긴장은 지난해 12월 상황이나 오히려 더 악화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검찰 수사팀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와 구속영장 청구 시의 장단점을 보고했습니다.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의 결정만 남은 겁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신병 처리 여부 언제쯤 결정하실 예정인가요?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수사팀과 함께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문 총장에게 구속 수사 방안과 불구속 수사 방안의 장단점을 모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사팀 내부에서는 영장 청구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데다 뇌물 액수가 100억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문 총장은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이나 6월 지방선거 등 국가 현안까지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수사팀 조사 결과와 의견을 종합해 다음 주 초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야 다음 주 정해질 거고 검찰은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를 통해 35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받은 뇌물도 110억 원대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곧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검찰이 다스의 실제 주인을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보는 근거 가운데 하나는 비자금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통해 조성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비자금은 350억 원. 검찰은 전직 다스 임원에게 분식회계로 비자금을 만들고 이를 세탁해 MB 측에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국정원과 기업 등에서 110억 원대의 뇌물수수 혐의도 받고 있어 범죄 수익 전액을 추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얼마 전 이 전 대통령 측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변호인단은 매우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 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은 46억 원이 넘고 현재 논현동 자택만 100억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말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고 재산 동결 절차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도 이름이 여러 차례 오르내렸죠. 지금까지 6억 원가량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이 비공개 방문 조사, 출장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그렇게 수사를 했었거든요. 안병욱 기자입니다.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검찰의 비공개 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뒷돈 가운데 6억 원가량을 전달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전달책 역할을 한 맞사위 이상주 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전 회장에게 받은 돈 일부를 장모인 김 여사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불법 자금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가 전달받았다는 내용이 검찰 조사 과정에 포함된 것은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김 여사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은 미화 10만 달러를 김윤옥 여사를 보좌하는 행정관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지만 정치적 부담 등의 이유로 공개 소환 대신 방문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지난 2009년 검찰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권양숙 여사를 부산 모처에서 만나 출장 수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지금부터 MBN 단독 보도 이어집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위협적인 질문은 없었다고 했지만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미 구속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에 플랜 B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MBN을 만나 소환 조사 당시 이미 수사 절차의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영장 심사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 전 대통령이 영장 실질 심사라는 제도가 있는 이상 법원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게 정도다라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영장 심사에서 이 전 대통령 측 방어 전략이 검찰에 노출되는 것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 현재 볼 수 없는 검찰의 사건 기록과 증거가 모두 공개되는데 이때 검찰의 핵심 논리를 깨는 무기를 내놓겠다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사실상 검찰 수사 단계는 포기하고 법정에서 혐의를 벗겠다는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해석됩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딱 한 가지,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를 받은 건 시인의 이게 웬일인가 싶었었죠. 대신 이 돈을 청와대와 국정원이 함께 대북 작업을 하는 데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당하게 쓸 돈을 왜 뒤로 받았었을까요? 손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을 통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를 받았다고 시인했습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와 국정원이 함께 진행하는 대북 작업에 돈을 썼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2009년부터 이명박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싱가포르와 베이징 등에서 북측 인사와 접촉했습니다. 당시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북한과의 접촉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먼저 이제 좀 그 대화 의사가 이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접촉을 해서. 때문에 MB 측은 이 돈이 임 전 실장을 비롯한 참모들의 대북 접촉 과정에서 쓰였다는 대응 논리를 세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의 대북 공작금은 직접 집행하면 되는 돈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10만 달러를 놓고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법리 공방이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제시한 청와대 문건이 처음 보는 거라고 했다고 하죠. 자신의 사인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문건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집사 역할을 했던 김백준 전 기획관이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있다면서요. 이병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포 빌딩에서 압수된 청와대 문건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히 해당 문서에 자신의 사인이 없는 점을 들어 자신에게 보고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작성한 VIP 보고서에는 다스 소송은 미국의 로펌인 에이킨 건프와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몰랐다는 취지의 방어 논리를 편 겁니다. 관련 문서가 청와대 실무진에서만 다룰 만한 내용이거나 훗날 작성됐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또 김백준 전 기획관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김 전 기획관의 진술과 문서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사인이나 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공적인 대통령실 문건인 만큼 객관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청와대 문서를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검찰과 증거에 대한 공방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논현동 자택 증축에 쓰인 67억 원은 형이 빌려준 거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에 형 이상은 회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했죠. 대출을 받으려고 하자 대통령이나 한 사람이 대출을 받는 건 안 된다면서 그냥 빌려줬다는 건데 왜 형이 그걸 모른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되려 물어왔다고 합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도곡동 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인 상은 씨와 처남인 고 김재정 씨가 공동 소유했다가 지난 1995년 263억 원에 팔렸습니다. 당시 상은 씨는 매각대금 가운데 150억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증축 등의 매각대금 중 67억 원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이 이를 추궁하자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상은 씨가 먼저 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인 측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만든 채용증도 있다며 현재 찾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조사를 받은 상은 씨는 자금을 빌려준 기억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은 다스 설립의 종잣돈으로도 현재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피하려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원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4명이었는데 한 명이 나가면서 3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새 변호사 구하기가 여의치 않아 남은 3명의 변호인이 20개에 달하는 혐의를 분담했다고 합니다. 이건영 기자입니다. 검찰 조사를 지켜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정동기 전 민정수석과 함께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대응 방안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가 추가로 선임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현재 변호인들이 업무를 나눠 맡기로 했습니다. 강훈 변호사가 국정원 특활비 의혹을, 피영현 변호사가 민간 영역 불법 자금 문제를 변호하기로 했습니다. 다스와 관련해서는 김병철 변호사가 방어 논리를 개발합니다. 뒤늦게 합류한 박명환 변호사는 수사와 재판 상황에 따라 업무를 맡을 계획입니다. 변호인들은 당장 일주일 동안 구속영장 실질심사 준비 자료부터 만들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일한 참모들도 만나 여러 문건의 작성 배경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검찰 소환의 결정타가 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에 대해선 허위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른 사람들 역시 형량을 줄이기 위해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말을 했을 수 있다고 보고 법정 다툼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곤열입니다. 김훈국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피해 여성은 2016년 말 한 번이 아니라 2번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목동에서 만나 김 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착한 교회의 한 식당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강요에 못 이겨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었고 깨어났더니 알몸 상태로 김 씨와 누워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이로부터 몇 주 뒤입니다.
피해자는 김국 씨가 알고 지내면 좋은 분들과 있다며 서울 시내 호텔 룸으로 자신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자리가 파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자 김 씨가 손목을 잡아 끌었고 이때 두 번째 성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김국 씨는 어제 소속사를 통해 성관계는커녕 성추행도 없었다고 밝혔는데 보도자료에서는 호텔에서의 일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음 주장했던 첫 번째 성폭행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거죠. 한편 인터넷에서는 피해자가 종사했던 직종을 폄하하는 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2차 피해 그 이상인 겁니다. 조경진, 김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피해 여성 A씨는 김은국 씨에게 수차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요? 아니, 나한테도. 김 씨는 성인들끼리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며 A씨를 설득했습니다. 술 한잔 같이 먹었고, 진짜 편안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만나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친하게 가깝게 된 건데 그걸 자꾸 우리 관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MBN의 보도가 나간 뒤 김 씨는 피해 여성이 돈을 요구했다,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이른바 꽃뱀 취급을 당하게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김은국 씨 측은 A씨가 주장하는 첫 성폭행 자체를 부인합니다. 횟수가 많을수록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하고 싶은 거죠. 김은국 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들어간 여성 변호사회는 A씨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A씨는 술을 과하게 마셨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알고 지내면 좋을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제 방으로 간 거죠. 보험이나 저는 그런 얘기가 될 줄 알고 갔는데.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터질 게 터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성추행 같은 것 때문에 회사가 힘들어서 이제 퇴직하신 분들도 보긴 봤었고 아무래도 제가 아는 것보다는 훨씬 그런 사례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터질 게 터졌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보험 설계사의 업무 특성상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보험 설계사라는 직종 자체가 여성 비율이 76%에 이릅니다. 네. 그래서 성별 권력 관계와 고객과 판매자라는 그런 갑을 관계가 함께 작동하면서 그런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 설계사는 자영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설계사는 특수고용직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 같은 걸 접할 기회가 전혀 없어요. 회사에서 좀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런 시스템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험 설계사들의 근무 환경 제고와 일반인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소설 경마장 가는 길의 저자인 하일지 동덕여대 교수가 수업 도중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하 교수는 교육 차원에서 한 말이었다며 학생들이 어려서 이해를 못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하일지 동덕여대 교수가 문제의 발언을 한 건 지난 14일 문예창작과 전공수업.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의 줄거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쓴 겁니다. 동네 처녀가 총각 먹는 이야기지. 총각을 갖다가 성폭행하는 이야기. 게다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폭로한 김지은 씨를 거론한 2차 피해 발언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 김지은이라는 사람은 이혼녀라는 겁니다. 이혼녀는 육체적으로 다르다. 그건 자기도 욕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수업 내용이 교내에 퍼지자 학생들은 하 교수의 파면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하일지 교수의 수업을 거부하고 있고요. 모두가 그 교수의 파면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 교수는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로 자기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아직 어린 학생들이라서 잘 이해를 못했겠죠. 한편 2년 전 하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자가 등장하면서 하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측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수업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미투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직장인들의 회식 문화까지 바뀌고 있습니다. 남성들끼리만 회식을 하거나 아니면 회식 수를 아예 줄여버리는 겁니다. 이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저녁 서울의 한 번화가입니다. 음식점 안을 살펴보니 남성 직장인들만 모여있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띕니다. 여성 직원들 없이 남성 직원들만 모여 회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는 나와요. 젊은 사람들이 안 꺼려하는데 사람들은 꺼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회식 자체를 취소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예약 같은 게 좀 취소가 되고 또 손님이 좀 갑자기 좀 줄은 것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뭐 여자들하고 같이 오고 뭐 이런 것도 좀 싫어한 것 같아요.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술에 취해 혹시 모를 논란거리를 만드는 걸 아예 피하려고 회식을 줄이거나 취소하는 회사가 늘고 있는 겁니다. 회식이 안 되는 거는 장사가 안 되는 게 장사잖아요. 전문가들은 서로 조심하는 문화가 생겨나는 건 긍정적이지만 부작용들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여성이랑 자리 배치를 따로 한다든지 아니면 1차만 하고 여성은 배제시키고 오히려 양성에 대한 갈등을 더욱더 촉진시키는 행위다라고 생각합니다. 미투 운동 때문에 직장인들의 회식 자리 문화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만영입니다. 정당 지지도가 높아서인지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도전자들의 내부 경쟁이 심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오는 흠결들이 나중에 실제 선거를 할 때 타당 후보의 공격 빌미가 되지는 않을까 민주당의 고민이 큰 겁니다. 안보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기대 시장의 미투 검증 제안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수용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전 의원과 함께 경기지사 도전을 선언한 양기대 전 광명시장의 미투 검증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사생활 문제로 곤욕을 치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겨눈 거란 분석입니다. 박수현 전 충남지사 예비후보가 사퇴하는 과정에서도 후보들 간 과열 경쟁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민주당원인 노모 씨가 박 전 예비후보가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폭로했는데 그 배후가 당내 경선 경쟁자인 양승조 의원이라는 설이 제기된 겁니다. 양 의원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며 박 전 예비후보를 도둑에 빗댔습니다. 도둑질한 사람은 도둑질한 것 자체가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사실작전해야지 사람을 신고한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는 것은 저는 본말이 전도진. 박 전 후보의 사태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으면서 당내에선 전략 공천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마저 나옵니다. 충남뿐 아니라 광주 등 호남권에서도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과열되면서 당내에선 본선 경쟁력을 떨어뜨릴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구,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한 명만 추천하기로 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TK 지역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마땅한 인물이 없는 만큼 한 명만 정해 후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바른미래당 출범 이후 당을 떠났던 안철수 전 대표가 한 달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온 건데 이 자리를 수락한 건 서울시장 출마를 수락한 거나 다름없다는 말도 나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창당 때 백의종군을 하며 일선에서 물러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한 달 만에 다시 당 전면에 나섰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님을 우리 바른미래당의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모시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인재영입위원장을 수락한 안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바른 미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물밑에서 활동을 해왔던 안 전 대표는 주말부터 기자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인재 영입에 나설 계획입니다. 당내에서는 안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고 서울시장 후보로도 출마하게 되면 흥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장 후보 출마 여부에 대해 안 전 대표가 아직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지율 정체와 인물난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로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미국이 한국한테 무역과 군대에서 돈을 잃고 있다. 지금은 미군이 남한에 3만 명이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한미 FTA 3차 협상 하루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한국과의 무역 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으름장을 놓은 거죠. 백악관과 미 국방부가 진화에 나섰지만 이 해명에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건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철수 관련 발언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의 말이 맞나? 우리도 따져봐야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안보에서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투덜대지만 사실 주한미군은 공짜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에 약 9,600억 원을 내고 있고 곧 1조 원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기지를 제거하는 것과 간접적인 혜택까지 다 포함하면 실제로는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죠. 게다가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건 단순히 우리 한국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동북아에서 군사적, 경제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런데도 트럼프 행정부가 수시로 한국에 대해 안보 무임 승차론을 꺼내고 주한미군 주둔이 경제적으로 적자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도 이번 기회에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주한미군의 의미와 손익 구조를 명확히 따져서 주한미군이 공짜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의 필요성도 크다는 걸 입증해 줘야 합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우리에게 아킬레스건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FTA 등 협상용으로만 계속 이 미군 철수 카드를 활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부는 이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는 주한미군 무임 승차론을 꺼내지 못하게 말입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해서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강남권 아파트 단지들이 오늘 모델하우스를 열었습니다. 명성에 걸맞게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 5시간을 기다려야 했다는데 당첨이 되기도 어렵지만 돼도 문제입니다.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올 상반기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 모델하우스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인파가 몰리더니 오후엔 줄이 또아리를 틀며 주차장 입구까지 늘어섰습니다. 몇 시간 기다리셨어요? 5시간. 평일인데도 첫날 하루 방문자만 15,000여 명. 겨우 입장해도 내부를 둘러보려면 다시 줄을 서야 할 정도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싸 5억 원 안팎의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는 심리가 작용한 겁니다. 원칙이상으로 해야지. 분양가가 조금 싸잖아요.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된 강남 한복판의 아파트와 과천역에 인접한 대단지 아파트 역시 로또 아파트로 분류되면서 모델하우스는 하루 종일 북적거렸습니다. 인기가 많은 데다 강남권은 평균 가점이 60점대여서 당첨 자체는 하늘의 별 따기. 그래서 일부 추첨제가 적용되는 중대형이나 부적격자 물량 등을 노리기도 합니다. 청약으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추첨이라도 혹시 가능하면 해볼까 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당첨이 돼도 문제입니다. 중도금 대출이 막힌 데다 정부 조사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많게는 10억 이상 중도금을 스스로 마련을 해야 되는 데다가 세무조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첨 못지않게 투명한 자금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남권 알짜 아파트 등장에 분양시장이 들썩이고 있지만 실수요자 중심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쾌적한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다는 꿈으로 타운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 이런 곳들도 있습니다. 입주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도 입주를 못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도 평택의 240여 가구 규모 타운하우스 단지입니다. 지난해 2월 입주가 끝났어야 할 곳이지만 공사 자재만 널브러져 있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자금 문제 등 사정이 있다며 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3개월, 5개월 입주가 미뤄지더니 어느덧 1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컨테이너에 이삿짐을 맡겨놓고 원룸 생활을 전전하며 기약 없는 기다림으로 버텨왔던 입주 예정자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월세를 3번을 올렸어요. 1년 동안. 소문이라서 이 동네에 지금 월세값이 올랐어요. 월세도 없을 뿐더러 그 개인적으로 이사비랑. 용인의 한 타운하우스 단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일부 세대에선 시행사와 이야기에 사전 입주한 곳도 있지만 미준공 주택이라 불법입니다. 전입신고는커녕 언제든 퇴거 조치를 당할 수 있어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들어보면은 그냥 뭐 다 안 됐어요. 저희가 한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어떻게 나가요? 자기네들이 다 문 열어주고 열쇠까지 다 주고 해놓고서는. 상황이 이런데도 시행사와 시공사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공사비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다 중고 신청까지 끌어갔는데 지금에 와서는 문이 닫는 거예요. 이익금이라고 해서 쓸 거 다 쓰고. 시행사에선 입주 시까지의 비용을 보상한다는 입장이지만 갈 곳 없는 입주민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민자 고속도로가 국가가 운영하는 일반 고속도로보다 통행료가 얼마나 더 비싼지 아십니까? 전국 16개 민자도로를 분석해봤더니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제정도로보다 1.5배 정도 비쌌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평균입니다. 대구에서 부산을 연결하는 민자도로는 82km 가는데 통행료가 1,500원으로 일반 고속도로보다 무려 2.3배나 비쌌고 인천공항 고속도로 2.28배, 천안 논산 2.1배, 서울 외곽순환 북부 구간 1.7배 등 비싼 도로들이 수두룩합니다. 민자 업체들이 IMF 시절 고금리를 이유로 사업비를 터무니없이 높게 잡았던 탓이죠. 정부가 결국 가장 많은 운전자가 이용하는 서울 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부터 칼을 빼들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 양주요금소. 대부분 천원선인 남부 구간 요금소와 비교하면 요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사패산 터널을 지나려면 이곳 양주요금소를 지나야 되는데 요금이 3,000원이나 됩니다. 그 주변에서는 보통 뭐 한 1,000얼마 뭐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되는데 3,000원? 그러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정 1호차 정부가 북부 구간 통행료를 오는 29일부터 33%가량 낮추기로 했습니다. 양주요금소는 3,000원에서 1,800원으로, 불암산 요금소는 1,800원에서 1,400원으로 각각 낮아지면서 최장거리 구간인 일산에서 퇴계원 요금은 3,200원으로 1,600원 낮아집니다. 해당 구간을 출퇴근하는 사람은 연간 통행료 75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동일 서비스 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서 정부는 요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수원 광명과 서울 춘천 구간 통행료도 올해 안에 낮추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파출소 인근에 세워둔 자신의 차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달서구의 도로변입니다. 인근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자신의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없어. 휴대폰도 안 받아. 그래 이제 잔도로 가보니까 피를 쏟아져 있으니까 이제 유리창 깨가지고 그랬더랬죠. 총상을 입은 경찰 바로 옆에는 389경 권총이 발견됐습니다. 차량 문은 안으로 잠긴 상태였습니다. 교대 근무를 위해 출근한 이 경사는 회의를 앞두고 자신의 승용차로 권총으로 자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전날 동료와 술자리를 가지는 등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 건강관리공단에다가 우리가 지금 의뢰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주택가에 버려진 검은 봉투. 대부분 쓰레기겠거니 하며 지나갔겠죠. 그런데 너무 자주 목격돼 이 봉투를 열어보니 놀랍게도 대마초가 들어있었습니다. 홍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탄 한 남성이 검정색 비닐봉투를 길가에 버리더니 황급히 자리를 뜹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은 놀랍게도 대마초 잎이었습니다. 이렇게 주택가에 대마초를 버리고 간 40대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멀지 않은 이곳을 지나며 주택가에 수차례 검은 봉투를 버려왔습니다.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이곳에 검은 봉투가 버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또 한 며칠 있으면 까만 봉투 하나 나왔다. 또 며칠 있으면 또 하나 나오고. 그래도 그냥 쓰레기인 줄 알았어. 경찰 조사 결과 이 외국인은 평소 집에서 대마초를 재배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에는 변기에다 버리다가 변기에 버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밖에 버렸다는데요. 경찰은 이 남성에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대마초 구입 경위와 키운 목적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세계 테니스 차세대 선두주자 정현 선수가 또 황제 페더러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달 전보다 훨씬 위협적인 경기를 펼쳤고 아시아 최고 자리에 올랐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메이저 대회 호주 오픈 준결승 이후 49일 만에 다시 만난 페더러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노련한 플레이로 정현의 강공을 무력화하며 1세트 3게임을 먼저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정현은 특유의 날카로운 스트로크로 페더러를 괴롭혔습니다. 연속 3게임을 따내 3대3으로 균형을 맞췄고 2게임씩 주고받으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서브 게임을 내줘 1세트를 뺏긴 게 아쉬웠습니다. 정현은 2세트 급격히 힘이 떨어지며 페더러에 끌려갔고 결국 세트 스코어 0대2로 졌습니다. Yeah, in first set I have few chance to win, but he played really good in first set, and however I'm just great experience last 2 weeks. 다시 페더러의 벽에 막혔지만 정현은 최고 수준의 스트로크로 황제 자리를 위협했습니다. 서브 에이스 개수 12대 0이 말해주듯 서브 위력만 키우면 해볼 만합니다. Yeah, and he's a great player, so I'm happy I found a way. 정현은 이번 대회 8강 진출로 세계 랭킹을 23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일본의 니시코리 게이를 뛰어넘어 아시아 넘버원이 됐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미세먼지로 일상에 불편을 겪는 국민들의 청원이 이어지면서 관련 대책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는 미세먼지 신호등이 설치됐고 공중전화 박스는 생활 미세먼지 측정소로 바뀌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3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껏 나가놀지 못하는 것이 화가 난다는 내용입니다. 마스크 무상 지원과 수소차 펀드를 만들자는 글을 비롯해 미세먼지 관련 국민청원은 1,500건이 넘습니다. 미세먼지가 나쁜 날은 어린이집에 창문이 열려 있으면 미세먼지가 나쁜데 창문이 열려 있고 환기를 시키시냐 뭐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미세먼지가 있을 때 아이들이 바깥 활동을 하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민원들도 들어오세요. 잇따른 민원에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오염도를 알려주는 신호등까지 등장했습니다. 나쁨 수준인 날에는 빨간불이 들어와 야외 수업을 실내 수업으로 바꿉니다. 신호등 설치 전에는 매일 아침 당번 선생님이 그날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알리는 스티커를 직접 붙였습니다. 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오염도를 반영하긴 어려웠습니다. 휴대전화의 보급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서울시내 공중전화 박스는 생활 공간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측정하는 모니터링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일상 속 미세먼지 불안이 높아지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고의 사고를 일으킨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타낸 보험금으로는 또 다른 차량을 구매해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차로 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한 차량이 차로 변경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더 빠른 속도로 경찰을 향해 돌진합니다. 갑자기 차가 널들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왜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세요? 이렇게. 30대 김모 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법규를 어긴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 1억 7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김 씨는 주로 이처럼 폭이 좁아 중앙선 침범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도로를 노렸습니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순순히 보험 처리를 해준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미 같은 범죄로 처벌받았던 김 씨는 출소 뒤 또 고급 외제차 3대를 잇따라 사들인 뒤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계좌와 차량 명의 등은 가족들의 이름을 도용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차마다 다 보험 미수선 수리비가 틀리기 때문에 쉽게 돈을 벌려고 37대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김 씨는 보험 사기 등의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프로농구와 프로배구가 내일부터 시즌 우승팀을 가릴 포스트 시즌에 돌입합니다. 정규리그 1위 팀들조차 우승을 장담할 수 없는 치열한 경쟁이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SK에게 10점 차 대패한 채 라커룸에서 2위 KCC의 경기 결과를 기다렸던 원주 DB. KCC가 패하며 정규리그 우승은 차지했지만 포스트 시즌 향방을 둘러싼 시선은 막판 6연승의 상승세를 보인 SK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래도 SK가 좀 제일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빼고. 하지만 DB 역시 정규리그 1위의 자존심을 걸고 쉽게 물러설 수 없습니다. 어떻게 경기를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생각이고요. 저희는 저희 농구 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선 단기간의 승부가 갈리는 만큼 정규리그 우승팀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프로배구 정규리그 1위 현대캐피탈도 2년 전 통합 우승을 놓쳤던 기억을 되새기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2년 전에 그 챔피언전에서 우승하지 못했던 그 기억을 또 되새기면서 이번에는 꼭 통합 챔피언이 되도록. 길었던 정규 시즌을 마치고 또 한 번 봄을 달굴 포스트 시즌은 이번 주말 시작됩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오늘 바람은 차가웠지만 햇살은 봄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온화한 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아침에는 기온이 내려가 꽤 쌀쌀하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 곳곳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아침까지는 찬바람이 불며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따뜻한 봄 햇살이 비추면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때문에 일교차는 무척 큰 폭으로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도 활동하실 계획이라면 카디건이나 머플러 등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영남 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기질도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아침에는 대구 영하 1도, 전주 0도 등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강릉 아침에는 영하권에서 출발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차차 흐려져 밤에 충남과 호남에서 비가 오겠고 월요일에는 충청과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식약처가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으로 고발 조치한 담배 모양 사탕입니다. 어린이 정서에 저해되는 담배, 술 모양 등의 사탕과 과자를 유통하는 건 원래 불법인데 이런 게 그래도 팔리고 있었네요. 담배 모양 사탕을 팔았던 사람들에게 꼭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자녀에게도 저 담배 모양 사탕을 먹일 건가요?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